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희순입니다. 저는 결혼 후 작은 원단 공장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장의 규모는 작았지만 저희 부부는 한치의 게으름도 없이 일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때로는 자금이 부족해 밤늦게까지 일손을 놓을 수 없던 날도 있었고 공장 기계가 멈출까 전전긍긍하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자식들은 저희 부부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까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번도 큰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지만 자식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며 공장으로 향했고 남편은 낡은 트럭을 몰고 원단을 납품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공부를 챙기며 피곤한 기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보내던 시간도 모자라 틈틈이 가정 살림과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책임졌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감격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노고가 보상받는 듯 해눈물을 보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저희 부부의 헌신 덕분에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한 걸음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저와 남편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자식들도 차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납품을 가던 중 급커브 길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남은 공장을 지켜야 했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책임감과 사랑을 동력 삼아 저는 다시 한번 삶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도 저는 작은 축하 선물과 함께 모든 졸업식에 참석하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기꺼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저는 제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식들이 새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평생 모아온 적금을 깨고 부족한 비용은 빚을 내서까지 채웠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에서는 저희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의 작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바란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기에 더더욱 마음이 쓰렸습니다. 단지 엄마 고마워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그 말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마음은 허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아들이 주말마다 집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참깨 찾아와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가는 모습은 저에게 익숙한 일상이자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모를 찾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에 조금씩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작은 간식거리 하나라도 가져오는 법이 없었고 맛있는 거를 해달라며 당연하다는 듯 이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식탁을 치우는 것조차 도와주지 않았고 TV 앞에 앉아 쉬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일부러 현관문에 메모를 써 붙였습니다. 빈손 금지. 아들은 그걸 보고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과해요? 과하긴 뭐가 과해. 부모 집에 올 때도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서 들어오는 게 예의다. 진짜 어이없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신경 써요? 엄마는 항상 이런 걸로 잔소리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불편? 내가 불편하단 말을 하니까 내가 더 어이없다. 나는 내가 올 때마다 뭐라도 준비하고 맞이했는데
너희는 고작 빈손으로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희도 올 때마다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건 너희가 아니라 나야. 나 혼자서 밥 준비하고 상 차리고 너희가 다녀간 뒤엔 치우는 것까지 그걸 내가 한 번이라도 신경 썼니? 내가 말하는 부담은 그저 내 기분일 뿐이고 내가 느끼는 부담은 내 행동에서 비롯된 거야. 순간 집안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들의 대치는 더 이상 말로 이어지지 않았고 며느리가 곤란한 듯 조용히 아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가끔은 외식을 하자며 저를 끌고 나갔지만 막상 식당에 도착하면 각자 말 한마디도 없이 핸드폰만 바라보며 먹기 바빴고 다 먹고 난 후에도 서로 눈치를 보며 계산을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리거나 화장실에 가며 결제 순간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외식 후에는 인근 과일 가게에 들러 제철 과일을 먹어줘야 한다며 장바구니에 과일을 잔뜩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먹고 싶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런 아들은 바구니를 저에게 넘기며 계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결제를 해주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점차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밥 한 끼 사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비용을 떠넘기는 태도는 서운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마치 한식 뷔페를 찾는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니 이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아들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담아두다 보니 제 감정은 조금씩 쌓여만 갔습니다. 하루는 아들 부부가 찾아와 툴툴거리는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내랑 제가 시간 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반갑지도 않으세요? 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다 늙은 엄마 부려먹기나 하고 너네가 와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니?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요즘 같은 때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보기 겨운 거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놈, 헛소리 찍찍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조용해진 집에 앉아있으니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 부부에게서는 죄송하다는 연락 한 통 없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절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온다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들어오려던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나 나누자꾸나. 아들과 며느리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가까운 카페에 도착해 자리를 잡은 저는 아메리카노 3잔을 주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 상차림으로 잔뜩 차려진 밥상이 있을 법한 날에 커피 한 잔으로 명절을 보내자고 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이제 명절에 집에서 식사 준비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히 만나 커피나 한 잔 마시자.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잖니. 제 말은 가벼운 듯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저의 단호한 태도 속에서 뭔가 변화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더 이상 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쉬자. 나도 좀 쉬고 싶구나. 그렇게 그날의 만남을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자신이 내린 결정을 곱씹었습니다. 집으로 초대하고 상을 차려내고 당연하게 봉사해야 했던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씁쓸했지만 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다독이며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문득 손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주변에 내 친구들은 손주들 데리고 산책 나가는 재미로 산다던데 너희는 아직 계획 없니?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자연스러운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둘이서만 잘 살기로 했거든요. 요즘은 딩크로 사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정은 제에게는 너무도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과 어려움, 그리고 혼자 아들을 키워오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그래도 하나쯤은 생각해보면 어떠니? 저는 조심스레 설득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제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선택이니 제가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 카페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아기를 가지지 않고 살겠다고 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주위 지인들이 아기를 낳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두들 하는 말이 부모가 되어보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주위 아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동요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연임신이 잘 안 되길래 시험관 시술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방법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 저를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을 받아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 부부의 요청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줄게. 저는 결국 아들 부부의 시험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병원 예약 날마다 저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병원에 가는 길에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며느리도 저와 함께 가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며 웃어 보이는 모습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병원에 다니면서 며느리가 시술 후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몸보신을 시켜주며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제 자신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고된 시술이 끝나고 소고기가 먹고 싶다는 며느리의 말에 식당으로 데려가 며느리가 편히 먹는 모습을 보고 위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산부인과 예약이 잡혀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빵 쪼가리 하나라도 준비해 생일을 챙겨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힘들다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다리던 작은 배려는커녕 또 다시 제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현실의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깃집에 가요.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에 앞서 생신 축하한다는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지만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고 있던 저는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너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니? 아, 맞다. 오늘 트로트 콘서트 예매해야 되죠? 깜빡했어요. 예매하면 돈 꼭 돌려주셔야 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핸드폰으로 달력을 확인하더니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엄마 생신인 거 알고 있었죠. 생신 축하드려요. 너희는 늘 빈손으로 오고 내가 다 준비해주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조차 잊었다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바빠서 깜빡한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명절도 그렇고 부모님들 생신도 간단하게 하는 집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것뿐인데 너무 섭섭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편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야. 너희가 부모를 찾는 건 좋다만 찾을 때마다 부담을 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기대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그날의 식사는 무겁게 끝났습니다. 생일날마저 제가 계산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길. 저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얽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해진 것 같은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제 자신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 같다는 자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솔직히 털어놓고 단호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생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며 새로운 다짐과 함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맞이했지만 마음속에는 무겁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살짝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고 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건 너희를 돕고 싶어서였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게 점점 당연한 일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겁더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을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동행하는 것도 처음에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였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면서 내가 마치 너희 일을 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식사 비용도 내가 부담해야 했고 그런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잠시 말을 멈춘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시험관 시술 비용도 병원 동행도 모두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 일이니까 너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서로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손주를 보고 싶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 시험관 시술 비용까지 내가 계속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손주는 너희 부부가 원하는 거고 너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내 마음을 너희가 다 책임지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니? 엄마, 저희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답할게요. 지금 당장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들아, 너희가 나중에 잘 보답하겠다는 말은 고맙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를 돕는 것보다 너희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계속 도와주면 너희는 끝없이 나에게 의지할 거야.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제 진심을 느낀 듯 머리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부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아들도 며느리의 말을 덧붙이며 제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들의 반응에 안도하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고마워. 이제부터는 어버이날이나 명절 같은 날에 밖에서 간단히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로 만나자. 부담 없이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후로는 저와 아들 부부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카페에서 만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제 마음속 짐을 내려놓았고 아들 부부도 점차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배워갔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저는 오히려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은 저에게도 분명 반가운 일이었지만
저는 이미 이전에 내린 결정을 떠올리며 마음을 차분히 다스렸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준비해서 예쁜 아기 만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아이를 갖는 행복감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 기분을 평생 몰랐을 거예요. 심장 소리를 듣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러 와달라는 요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그 기대를 접도록 했습니다. 그래, 임신 기간 동안 아내 서운하지 않게 내가 더 잘 챙겨주리라 믿는다. 손주가 태어난 후 저는 가끔 아들로부터 손주의 사진을 몇 장씩 받았습니다. 사진 속 손주는 통통한 볼과 사랑스러운 미소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저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겠다는 제안이나 돌보겠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역시 이전의 경험을 통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손주를 데리고 오더라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짧게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손주와 함께 놀아주며 기쁨을 느꼈고 짧은 만남 뒤에는 아들 가족이 다시 돌아가도록 배웅하며 아쉬움보다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적당한 거리의 관계는 저에게도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건강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보거나 자주 보지 않아도 그들이 자라고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려나가며 독립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손주가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하며 저는 조용히 기도하듯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도 마음 졸였던 순간들도 모두 지나갔네. 아들 부부가 잘 살아가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이후로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손주가 태어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들도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때로는 섭섭했던 순간들을 아들 부부도 느끼며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말로만 해서는 모르는 거야. 직접 겪어야 알게 되는 일이지.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날이 오겠지. 저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거나 도움을 자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의 관계를 재정비한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섭섭했던 마음이 자주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줄어들고 대신 홀가분한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이미 다 했어. 이제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을 믿어야지. 저는 자신의 삶에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동네 친구들과의 산책이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가끔 아들로부터 손주 사진을 받으면 웃으며 바라보다가도 그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적당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배려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섭섭함을 품는 대신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며 하루하루를 평온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 부부의 삶을 지켜보듯 그들도 내 삶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겠지. 서로 그렇게 배려하며 사는 게 가족이 아닐까?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로서 성장하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 제가 쌓아온 삶의 여유와 평화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이 좀 직설적인 편이거든요? 괜히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승호 얘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했던 게 승호 아버지는 왜 외도를 하셨을까요? 혹시 승호 어머님이 여자로서 매력이 부족하셨던 건 아닐까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려왔고
제 옆에 앉은 큰딸 수진이 젓가락을 식탁에 콱 내려놨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외도도 흔하지만 늘 원인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괜히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니니까 결혼 전에 참고사항 삼자는 거였죠. 젊었을 적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삼남매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자식들 키워 어느새 셋 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 승호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이번 주말에 집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가정을 꾸리겠구나. 손주 재롱을 볼 날도 머지않았구나 싶어 이틀 전부터 집안 대청소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꺼내지 않던 접시며 반찬이며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주말,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예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한다기보다 무대 위로 등장하듯 당당하게 들어서더니 반쯤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뒤편에 서 있던 낯선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고 큰딸 수진이는 입을 다문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 소개가 늦었죠? 제 엄마예요. 제가 인사드리는 자리에 저 혼자 테스트 받는 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같이 오면 더 공평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순간 거실 공기가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녀는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 어머님도 저를 보실 거면 저희 엄마도 같이 보셔야지 공정하죠. 서로 조건 맞는지 체크도 하시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는 콜라를 들이키다 캑캑거렸고 큰딸 수지는 테이블 밑으로 제 발을 툭툭 찼습니다. 참고 넘기자는 뜻이겠죠. 하지만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매업체도 아니고 예비며느리 인사 자리에 부모 동반 심사라니요. 그 여자분 역시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 수연이 시댁이 어떤 분들인지 사돈 될 분들 얼굴도 미리 뵙고 서로 한맛 쳐봐야죠. 요즘은 양가 부모 궁합도 중요하다던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카메라가 숨겨진 방송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예비며느리라는 사람이 인사를 하러 오면서 자신도 평가받는 입장이니 상대 부모도 테스트하겠다며 친정어머니를 대동하고 오는 장면이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 시작되기도 전에 망조가 들었다는 거려. 그렇게 낯선 예비사돈까지 덜컥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밥상머리 분위기는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저는 꾹꾹 눌러 담은 미소로 수저를 건넸고 수연은 수박처럼 환하게 웃으며 밥을 두세 숟가락 뜨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엄마 입맛 까다로우시거든요. 아무거나 안 드셔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어머니란 분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좀 예민해요. 나물 같은 건 못 먹고 MSG 들어간 건 입에 못 대거든요. 그런데 이 된장은 직접 담그신 건가요? 예, 제가 담갔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된장도 유기농 브랜드로 사다 쓰는 분들이 더 많아서요. 그게 더 위생적이고 맛도 안정되잖아요. 하긴 직접 담가야 마음이 편한 분들도 있죠. 말끝마다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이 좀 직설적인 편이거든요. 괜히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승호 얘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했던 게 승호 아버지는 왜 외도를 하셨을까요? 혹시 승호 어머님이 여자로서 매력이 부족하셨던 건 아닐까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려왔고 제 옆에 앉은 큰딸 수진이 젓가락을 식탁에 콱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선 넘으신 거 아닌가요? 승호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수연의 엄마는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외도도 흔하지만 늘 원인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괜히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니니까 결혼 전에 참고사항 삼자는 거였죠. 참고사항이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두고 참고하라는 게 말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올려진 반찬을 흘깃보더니 이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집 작아세요? 네. 오래전에 구입한 집입니다. 작으면 다행이네요. 요즘은 내 집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주택이면 유지비나 수리비도 꽤 들지 않으세요? 혹시 리모델링은 하셨어요?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 만큼은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쪽은 연금도 다 들어놨고 빌딩도 하나 있어서 노후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사돈댁도 혹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니까요. 맞죠? 결국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 집은 돈 많다. 사돈댁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말끝마다 눈빛마다 경계와 판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질문을 던진 그녀는 수연을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러니까 괜히 물러서지 말고 할 말 다 해. 수연은 엄마의 말에 팔짱을 끼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엄마가 동행해 주신 게 너무 든든했어요. 저만 혼자 인사받고 기죽는 거 싫었거든요. 요즘은 대등한 결혼이 대세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그리고 수연 씨 어머니. 네? 예의는 대등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순간 정적에 빠졌고 승호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서로 웃으며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승호는 어색하게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밥만 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아무튼 승호는 참 착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무 어머님만 보고 자라서 뭐랄까 남자다움이 좀 부족하달까? 수연이랑 밸런스가 좀 안 맞을까 걱정이에요. 저희 애가 딱 봐도 좀 센 성격인 게 티가 나지 않나요? 참고 참았던 속이 그 한마디에 확 뒤집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큰딸 수진이 다급히 엄마 하고 붙잡았지만 이젠 그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 자리가 예비 며느리와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저를 평가하고 집안을 심사하고 남의 상처를 들춰 조롱하려는 자리였나요? 수연의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요. 아니요. 분명히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아픔을 겪었든 그건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 아닙니다. 당신 딸이 제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자리에서 저보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다느니 집이 오래돼 보인다느니 자산이 부족하다는 둥 그게 예의입니까? 수연이 눈을 끔뻑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예민? 넌 지금 내 엄마가 한 말이 예사로운 얘기였다고 생각하니? 남의 가정사 들쳐서 헐뜯고 내 아들을 앞에 두고 남자다움이 부족하다고? 내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런 말에 웃고만 있지 않았을 거야. 승호가 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진정하세요. 됐다, 승호야. 이 결혼 나는 반대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연의 엄마는 손가락을 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고지식한 시어머니도 있네.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고지식하죠. 하지만 저는 사람 위에 돈 두는 집안. 예의보다 배경을 따지는 집안에 제 아들 안 보냅니다. 당신들 기준에서 제가 부족하다면 우리도 당신들 기준에 전혀 맞지 않으니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수연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냥 가자. 이 집 진짜 답 없어. 문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쌓아둔 설거지도 어지러진 식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이 너무 쓰려서 단단히 움켜쥐던 손마저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뒷목이 욱신거렸지만 몸을 가누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던 큰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 엄마, 나 진짜 오늘처럼 속 뒤집힌 날 처음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저 정도면 머리에 나사 하나 빠진 거 아니야? 막내 준호도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며느리 될 거라고 인사 오는 사람이 엄마까지 데리고 오는 건 또 처음 봤다. 우리 집을 오디션 보는 무대쯤으로 안아봐. 저는 말없이 밥상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밥그릇, 흘린 김치 국물, 절반도 안 먹은 과일 접시, 모두 어지럽게 흩어진 그 풍경이 마치 오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승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딸 수진이 결국 참지 못하고 단단한 어조로 말을 뱉었습니다. 승호야, 너 정신 좀 차려. 승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수연이랑 그 엄마 쫓아내지 않았으면 우리 집 완전 박살났어. 엄마 인생 뿌리까지 들쑤시고 집안 재산 평가하고 이혼 이유까지 입에 담은 사람을. 만나면서 통통 튀기는 했지만 저리 심할 줄은 몰랐어. 모를 리가 없어, 승호야. 너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엄마가 얼굴 굽고 손까지 떨리는 거 못 봤어? 봤어? 그래서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수지는 한숨을 쉬며 소파 팔걸이에 팔을 얹었습니다. 사랑은 말이야,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랑 해야지.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 엄마 앞에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이혼당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난 제일 괘씸해. 말끝이 잦아들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닦던 걸레를 개어 싱크대에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자.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엄마. 난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어. 수진아, 내가 너희한테 뭐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나도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아이와 그 엄마는 내 자식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그건 용서고 뭐고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끝난 거다. 승호는 그 말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 같았지. 저는 승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줄 순 없어. 너도 상처받았겠지만 오늘은 내가 누굴 지켜야 했는지를 기억해라. 앞으론 누굴 집안에 들일 때 2번 생각하고 사람의 말보다 눈을 먼저 봐라. 진심이 있나 없는가?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나 대신 싸워줘서 고마워. 앞으론 절대 엄마 얼굴에 먹칠 안 할게. 진심이야. 저는 그제야 조용히 그를 안았습니다. 무너진 기대는 있었지만 어미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히 그 아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호는 수연과 정식으로 헤어졌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선 제 뒷모습을 승호는 말없이 따라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4개월, 승호는 말없이 일하고 조용히 집안일도 도우며 지냈습니다. 예전보다 눈빛이 맑아졌고 말 한마디도 단정해졌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내면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개팅 하기로 했어. 소개팅? 응. 고등학교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꼭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 뭐 부담 없이 보려고. 기대는 안 해. 저는 속으로 기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시작이 될지도 모르지 싶었습니다.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승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그 친구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 부담은 갖지 말래? 그냥 차 한 잔 나누는 자리로 생각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연스레 손에 들고 있던 말은 오징어를 탁자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큰딸 수진이도 오라고 해야겠네. 준호도 시간 내보라고 하고. 아, 저 커튼 좀 바꿀까? 아니야, 너무 오버하면 또 놀라겠지. 승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평소처럼만 해. 지난번엔 우리가 너무 준비해서 더 힘들었잖아. 그땐 준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온 거였지.
승호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표정.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 약속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승호가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고 그 너머로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정서라고 합니다. 그 모습 하나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인사하는 그 눈빛에서부터 조심스러움과 진심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서 와요, 정서 씨.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와요. 그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불쑥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 있자 수진이와 준호도 도착했고 다 같이 둥글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서는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건 직접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감탄했고 어른들 말이 끝날 때까지 절대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조용히 물컵을 한 번 더 채워주고 반찬 접시가 비면 자연스레 저희 눈치를 보며 덜어가기도 했습니다. 큰딸은 저를 향해 눈짓을 하며 엄마, 이 사람 진국이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식사를 마친 후 슬쩍 승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잘 만난 것 같다. 딱 우리 집 분위기 맞아. 식사가 끝난 뒤 정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설거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냥 두는 건 제 성격상 불편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면 어머님께서 하시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배워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배우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설거지를 마친 뒤 정서는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기 전날 밤 많이 떨렸어요. 제가 잘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승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꾸밈보다 진심을 더 잘 본다고요. 저는 정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승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어머님처럼 단단한 분은 처음 봤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말수적은 우리 승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 정서가 돌아간 뒤 거실은 푸근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도 모처럼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고 승호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 사람을 만날 땐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단 걸.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은 말보다 태도야. 말은 순간이지만 태도는 습관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내 아들 곁에 들이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이자 복인지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시작은 말 한마디보다 진심 어린 인사와 조용한 눈빛에서 비롯되었음을 저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